자, 이번 시간에는 물리 2단원의 에너지 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에너지 띠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기체의 에너지 준위를 배웠어. 그래서 이 기체의 에너지 준위와 오늘은 고체의 에너지 준위 차이를 좀 배울 건데 우선 에너지 띠에 대한 설명을 좀 보도록 할게요. 고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나오는데 기체랑은 고체가 같은 상태가 될 수가 없어. 기체 같은 경우는 원자가 서로 많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원자하고 원자 사이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원자들끼리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같은 종류 원자는 모두 전자의 에너지 분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N은 1, N은 2, N은 3,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무한대까지 쭉 올라가게 되면 자, 여기서 뭐 예시를 들어서 n은 뭐 무한대까지 가게 되면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차이가 줄어든다라는 사실을 보고 그 다음에 이 궤도에 전자가 이제 차지할 수 있는 게 몇 개까지 가능하냐면 두 개까지 이렇게 전자가 들어갈 수가 있어. 이거는 화원에서 배우게 되는데 이 전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게 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같은 궤도의 전자수는 몇 개? 두 개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원자에서 같은 양자 상태에 두 개 이상의 전자가 함께 존재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양자 상태라는 게 뭔지 너네는 지금 잘 모를 겁니다. 이게 화원에서 2단원에서 배우는 건데 양자 상태라고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게 되는 이 상태를 네 가지로 크게 나타내요. 주 양자수, 방위 양자수, 자기 양자수, 스핀 자기 양자수.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양자수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양자수 네 가지가 다 같은 전자는 한 원자에서 존재를 안 해요. 그래서 최대 같아도 몇 개까지가 같을 수 있냐면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까지는 같고 스핀자기양자수라고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이 달라서 다른 형태로 돼서 표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전자가 모두 이 네 가지가 다른 양자수의 조합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파울리 베타 원리입니다. 근데 기체는 이게 완벽하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원자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거든. 옆에 있는 수소랑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수소가 물리적으로 엄청나게 멀어. 그래서 서로의 전자가 궤도가 겹치는 일이 없어. 하지만 고체는 많은 수 원자들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인접한 원자들의 전자 궤도에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인접한 원자들이 전자 궤도에 영향을 준다라는 표현을 했어. 그래서 인접한 원자들이 전자 궤도에 영향을 주니까 자, 에너지 준위가 미세한 차이로 어떻게 한다? 나눠지게 된다.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미세한 차이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같은 라인에 두 가지 이상의 전자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럼 고체의 에너지 띠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보도록 하죠. 자, 에너지 준위가 너무 가깝게 존재하니까 무슨 모양이 되는 거야? 연속적인 띠 모양을 이루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 그치?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먼저 설명을 할게. 인접한 원자수에 따른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볼 건데, 얘는 원자가 딸랑 한 개일 때야. 원자가 딸랑 한 개일 때는 인접한 원자에 전혀 영향을 안 받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N은 1, N은 2, 뭐 N은 3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껍질이 무한대까지 이렇게 돼서 선 하나가 하나가 이렇게 일일이 다 그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원자가 한 개일 때는 인접한 원자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처럼 명확한 선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원자가 두 개나 세 개가 됐을 때는 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두 개나 세 개나 되면 두 개 또는 세 개. 그래서 두 개이거나 세 개이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얘네들이 어떻게 나눠진다고? 미세하게 차이가 나.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미세한 차이를 가지게 되면서 두 개,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 보도록 할게요. 원자핵이 얘는 지금 딸랑 하나인데 얘 같은 경우는 원자핵이 몇 개예요? 이렇게 두 개죠.
그죠? 그러면 얘가 인접하게 있는 원자 핵의 전자들이 서로 궤도가 공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까 파란색 선만 이렇게 있었던 게 여기서는 파란색 밑에 빨간색 선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생겼어. 왜? 미세한 차이를 가져야 돼. 뭐 때문에? 파울리 베타 원리 때문에.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하면 양자수가 같은 전자가 두 개 이상 존재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 이 고체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렇게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겠지. 그래서 최소 10의 10승계 이상 엄청나게 많은 원자가 다닥다닥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어. 그래서 고체처럼 인접한 원자 수가 매우 많게 되면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 연속적인 띠 모양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속적인 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에너지 띠라고 표현을 해요. 에너지 띠. 에너지가 선이 아니라 무슨 모양을 나타내는 거야? 띠 모양을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라인이 생기는 거야. 넓게. 왜? 위아래로 얘네들의 궤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겹쳐지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라인이 세 개로 갈라지는 게 세 개가 아니라 10의 10승계 이상으로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면적을 거의 다 채워버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에너지 D라고 하는 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체의 에너지 D 구조를 위해서 좀 볼게요. 자, 에너지 준위가 매우 가깝게 존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연속적인 띠 모양을 나타낸다고요. 이렇게 연속적인 띠 모양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렇게 연속적인 띠 모양을 나타내게 됐을 때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연속적인 띠 모양. 자, 그럼 첫 번째 원자과 띠 봅시다. 자, 원자과 띠라고 하는 건 에너지 띠 중에서 전자가 채워져 있는 가장 바깥에 있는 에너지 띠를 우리가 원자과 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과 띠는요, 전자가 에너지가 가장 높은 에너지 띠예요. 즉, 이 원자과 띠가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제일 안정한 상태였을 때 제일 바깥쪽에 있는 에너지 띠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자과 띠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무슨 띠예요? 허용된 띠예요. 그래서 전자가 여기는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도띠입니다. 전도띠는요, 원자과 띠 바로 위에 있는 에너지 띠인데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전자가 들어는 갈 수 있는데 전자가 지금은 없는 거야. 그래서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은 띠를 우리가 전도띠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원자과 띠는 전자가 허용되고요. 전도띠에도 전자가 허용이 돼요. 원자과띠에는 이렇게 전자가 가득 차 있지만 전도띠에는 전자가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원자과띠하고 전도띠 사이에는 이만큼의 틈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원자과띠하고 전도띠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 생기는데 왜냐하면 우리 지금 밑에도 좀 잠깐 볼게요. 밑에도 지금 에너지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 준이 나타냈을 때 원자가 하나였을 때도 이 선 사이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니 없니? 여기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잖아. 여기 전자 있으면 안 돼. 그지? 자,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에 원자가 매우 많았을 때, 아주 많았을 때도 띠 모양이 되지만 이 띠하고 띠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과 띠하고 전도띠 사이에 있는 이 띠 간격, 다른 말로 띠 틈이라고도 해요. 옛날에는 띠틈이라고 가르쳤는데 교육과정 바뀌면서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원자과띠하고 전도띠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 생기는데 이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에너지 영역을 우리가 띠 간격, 뭐라고 부른다? 띠 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자, 허용된 띠가 아니라 금지된 띠예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금지된 띠가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고체는요, 에너지가 선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무슨 구조로 나타나 있다? 연속적인 띠 모양으로 나타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연속적인 띠가 완벽한 연속적인 띠는 아니에요. 이 에너지 띠가 거의 다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연속적인 띠지 완벽하게 연속적인 띠는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틈이 약간 있을 수는 있어. 자, 그러면 밑에 좀 보도록 할게요. 확인 문제 좀 풀어볼까요? 자, 고체와 같이 인접한 원자의 수가 매우 많게 되면 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지금 방금 얘기했죠. 거의 연속적인 띠 모양이지
완벽하게 연속적인 띠 모양은 아니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에너지 띠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띠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의 에너지 띠예요. 자, 그래서 고체 에너지 띠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고체 내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갈라져서 분포하니까 같은 에너지 띠에 있는 전자들이 갖는 에너지는 모두 어떻게 됩니까? 달라요. 그래서 에너지 띠에 있는 전자들이 갖는 에너지가 같을 수가 없어. 근데 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라인에 있었던 애들 기억나나? 식이 어떻게 됐더라? 이 애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k 아니면 뭐 13.6 전자볼트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했었지, 그지? 그래서 이 값이 양자화돼 있다고 딱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고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약간 넓은 범위로 분포를 하니까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딱 이렇게 양자화되기는 힘들어. 그래서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모두 다르게 이렇게 좀 거의 연속적으로 여러 가지 에너지가 구할 수가 있게 된다. 자, 그럼 넘겨서 고체의 전기 전도성 보도록 할게요. 자, 고체의 전기 전도성. 자, 물질이 전기적 성질을 나타내는 게 바로 전기 전도성인데 전기가 통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전기가 통하는 정도를 우리가 전기 전도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고체 같은 경우는 전기 전도성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요. 도체, 반도체, 절연체. 이거는 통합과학에서도 1학년 때 했었을 거예요. 그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파트나 기말고사 파트의 맨 뒷부분에 있었죠. 신소재 파트 할 때. 자,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작은 게 누가 있느냐 봤더니 석영이나 다이아몬드나 유리와 같은 애들, 이런 절연체 애들이 있었고,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큰 애들은 금속이죠. 철하고 뭐 구리 이런 애들이고, 그 다음에 절연체하고 도체하고 중간 정도 되는 애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커지는 건데, 요 중간쯤 되는 애들이 14족에 있는 규소랑 저마늄과 같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요런 애들을 순수 반도체라고 했는데, 요거는 뒤에서 반도체 한 번 더 할 거니까 그때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이제 교육 과정에서 빠진 게 좀 있어서 다시 좀 집어넣을 건데, 우리가 전기 전도성을 설명을 하려면 우선은 전기 저항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전기 저항이라는 값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전기 저항은 우리가 R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rho S분의 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R 값이 전기 저항이고요. 우리가 단위는 뭘 사용을 하냐면 옴이라는 단위를 써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L 값은 도선의 길이가 돼요. 자, 그래서 전기 저항이 커지게 대한 조건 볼게요. 전기 저항을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1번 도선의 길이 L이라고 하는데 이 도선의 길이가 어떻게 되면 돼요? 길어지면 돼요. 그러면 저항이 커져요. 근데 길이는 단위를 뭘 쓸까? 미터를 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도선의 단면적이에요. 자, 그러면 도선의 단면적은 어떻게 돼? 길어지면 안 돼요. 작아져야지. 그지? 작아져야지만 이게 저항이 커지겠죠. 단위는 뭐예요? 면적이니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로우라고 하는 이 값을 뭐라고 하느냐? 이 로우라고 하는 이 값을 비저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비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마다 다른 거야. 즉, 석영, 다이아몬드, 유리, 규소, 저마늄, 철, 구리 이런 애들이 다 다른 원소들이잖아. 이 비저항은요.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라서 얘네들이 모두 다 어떻게 돼요? 달라요, 값이. 다 같은 게 아니라 다 달라요.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자, 예시를 들면 비저항을 나타내게 됐을 때, 대표적인 예로 여기 있는 금속 얘기해 볼까요? 자, 금속의 비저항과 그 다음에 비금속의 비저항을 좀 비교를 해봅시다. 그럼 비저항이 누가 더 크냐? 비금속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럼 비저항이 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저항도 같이 커지죠. 왜? 지금 여기 있는 저항과 비저항은 서로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잖아요. 식에서, 그죠? 자, 그래서 비금속의 비저항이 훨씬 더 커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저항도 훨씬 더 커지겠지, 그지? 비금속의 비저항이 크면 저항이 엄청나게 커져. 그럼 저항이 크면은 전류가 잘 흐르는 거야, 안 흐르는 거야? 안 흐르는 거지. 그런데 비금속의 비저항이 커서 나타나는 현상은 전류가 안 흐르는 거지만 여기 금속 같은 경우는 저항이 어때? 비저항이 작아지니까 저항값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금속은 상대적으로 전류가 어떻게 되나? 잘 흐르게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이 전기 저항에 관한 값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전기 저항의 값은 지금 단위가 옴인데
비저항도 단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단위를 맞춰볼게. 단위는 우리가 여기서는 비저항 단위를 만들면 될 것 같아. 왜 만들 수 있냐면 왼쪽에 있는 게 옴의 단위고 오른쪽에 있는 게 위에가 미터, 아래가 제곱미터야. 그러면 따라서 비저항의 단위는 얼마가 나와? 왼쪽하고 오른쪽에 값이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옴이라는 단위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미터라는 단위가 나와야지만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다 상쇄가 되면서 왼쪽 오른쪽의 단위가 같아지게 되겠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한번 써볼까요? 자, 전기저항 단위가 옴이고요. 그 다음에 비저항의 단위가 옴미터고요. 그 다음에 단면적의 단위가 제곱미터, 길이 단위가 미터.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미터, 미터, 미터. 이거 다 약분되잖아요. 그럼 얘네의 단위가 서로 어떤 거예요? 옴이라는 단위가 같아지는 거죠. 보여요? 요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비저항이라고 하는 거의 단위는 옴미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기 전도도를 표시해 볼게요. 자,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 건 뭐냐? 얼마나 전류가 잘 흐르느냐인데 이 전기 전도도는 로우분의 1입니다. 이거 로우가 뭐라고 그랬죠? 비저항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비저항 단위가 뭐였죠? 옴하고 미터죠. 그거의 역수가 되니까 비저항의 단위는 옴미터가 됐을 때 전기 전도도 단위는 옴 마이너스 1, 미터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왼쪽에 있는 R은 로우 곱하기 S분의 L을 고칠 거야. 로우분의 1로. 그지? 그럼 로우분의 1로 고치게 되면 역수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RS분의 L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 전도도를 RS분의 L이라는 식으로도 쓰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전기 전도성 잠깐 볼까요? 외부 전기장의 작용으로 고체에서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전기 전도성이라고 그래요. 외부 전기장이라고 그래서 내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전압을 걸어줘요. 그러면 자, 전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외부 전기장의 작용으로 고체에서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전기 전도성이라고 부르고요. 전기 전도성을 정량적으로 해서 나타내는 물리량이 바로 전기 전도도예요. 얼마나 전류가 잘 흐르느냐 이렇게 상대적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전기 전도가 크면 전류가 훨씬 더 어떻게 됩니까? 잘 흐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체, 절연체, 반도체를 간단하게 봤는데요. 자, 이 도체는요, 전기 저항이 너무 작아서 전류가 아주 잘 통하는 물질이고요. 절연체 같은 경우는 전기 저항이 너무 크니까 전류가 잘 안 통해요. 그죠? 그래서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물질이고, 반도체는 전기를 통하는 정도가 도체하고 절연체 중간 정도 되는데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고체의 전기 전도성을 비교해 봅시다. 자, 여러 가지 고체의 전기 전도성을 비교하려고 여러 종류의 도체하고 절연체가 배열되어 있는 고체판과 전도 체커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전도 체커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고체판에 있는 전도 체커를 갖다 댔을 때, 고체판에 있는 물질한테 전도 체커를 갖다 댔을 때, 전도 체커에 불이 들어오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체커에 불이 켜지는 거랑 그 다음에 켜지지 않는 거랑 요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켜지는 거랑 켜지지 않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했더니 구리, 황동, 알루미늄, 철, 아연, 납, 주석. 이거 다 금속 아닌가요? 그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애들은 모두 다 무슨 성질을 가진 애들이에요? 금속의 성질을 가진 애고요. 흑연은 비금속은 맞아요. 근데 이제 흑연 같은 경우는 탄소 주변에 공유 결합을 세개만 하고 전자 하나가 남아서 이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해줘요. 이런 흑연과 비슷한 애가 흑연 한 판 떼는 게 그래핀이라는 애가 있고요. 이거를 한 바퀴 말면 탄소 나노튜브 있죠? 요것도 전류가 잘 흐르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플러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비금속이지만 전류가 흐르는 뭐 이런 장점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전도 체커에 불 켜지지 않는 고체가 있는데 유리, 나무, 플라스틱, 가죽, 고무, 면 이런 애들은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자, 전도 체커에 불이 켜지는 고체는 전기 전도성이 큰 물질로 대부분은 무슨 물질입니까?
금속 물질이에요. 금속 물질. 그래서 금속일 때만 이렇게 전류가 잘 흐르게 된다. 자, 그럼 에너지띠하고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자유전자하고 양공이 많으면 전류가 잘 흐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힌트가 나온 거야. 자유전자랑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뭐가 됩니까? 매개체가 되는 거죠. 자유전자하고 양공이 많을수록 전류가 잘 흐른다라는 건 전류가 흘러가는데 자유전자랑 양공은 반드시 어떻다? 필요하다. 자, 그럼 자유전자는 뭐 들어본 것 같은데 양공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그럼 보자. 뭔지. 자, 자유전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에너지, 즉 아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간격이라고 그랬어? 띠 간격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띠 간격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띠틈이라고 됐다. 띠틈. 그래서 이 띠틈 이상의 에너지를 얻게 되면 내가 여기 있는 틈을 건너갈 수가 있겠지. 에너지를 얻었으니까 전자가. 그래서 이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얻게 되면 전도띠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뭐가 됩니까? 자유전자가 된 겁니다. 원자과 띠는 전자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가득 채워서 꽉꽉꽉 채워져 있는 걸 에너지를 흡수를 시켜서 이렇게 전도띠로 보내게 되면 얘가 이때부터 뭐가 되는 거야? 자유전자가 되는 거야. 그럼 원자핵에서 이렇게 인력을 안 받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어떻게 돼? 잘 움직일 수가 있겠지. 그리고 밑에 있는 양공 보도록 할게. 양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양공은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을 하면 원자과 띠에는 전자가 부족한 부분이 생겨. 빈 공간이 생기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전자가 부족한 부분을 바로 뭐라고 부른다? 양공이라고 부르는데, 이 양공이 무슨 성질을 띈대? 플러스 전하의 성질을 띈대. 이거 주의하셔야 돼. 플러스 전하의 성질을 띠는 거지. 플러스 전하를 띠지는 않아. 이게 무슨 말일까? 플러스 전하를 띠지 않는다라는 건? 생각해봐. 전자가 빠져나간 빈 공간인데 그 빈 공간에 전하가 있겠니? 아니,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래서 이 빈 공간은 양공이라고 그래서 자, 플러스 전하는 띠지 않고 플러스 전하의 성질을 나타낸대. 이게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냐면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를 좁은 공간에다가 배열을 해볼게. 그래서 자, 내가 여기다 이제 전자를 쭉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배열을 할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전자인데 여기가 전자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게. E 마이너스. 전자가 이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거? 생각해봐. 여기 있는 전자가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전자가 오른쪽에 채워지겠지. 그럼 여기는 뭐가 되니? 이렇게 빈 공간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원래 아까 있던 빈 공간이 왼쪽으로 오지? 그걸 뭐라고 그래? 양공. 전자 이동 방향하고 양공 이동 방향이 반대야. 꼭 모처럼 우리가 전원 장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전구를 연결을 해보자. 우리 옛날에 했었지. 자, 중학교 때 했는데 여기가 플러스 극인 거 알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인 거 알죠? 그러면 여러분 전류 어디로 흘러요?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오른쪽으로는 뭐가 움직일까요? E 마이너스 전자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 전자랑 전류 방향이 무슨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꼭 플러스랑 마이너스 같잖아. 그지? 얘처럼 봐봐. 전자가 오른쪽으로 갔는데 양공이 왼쪽으로 갔어. 그러니까 얘네 둘은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동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전자가 양공을 채우면 전자가 빠져나간 자리가 다시 양공이 되니까 양공 이동 방향하고 전자 이동 방향은 서로 어떻게 됩니까? 반대죠. 그러니까 꼭 플러스에 있는 전류처럼 행동하는구나.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가진 입자처럼 행동을 해서 전하의 성질을 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 실제로 플러스 전하냐? 그건 아니다.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건 아니다. 빈 공간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체하고 절연체, 반도체, 에너지 띠 구조 보도록 합시다. 에너지 띠 구조. 자, 도체, 절연체, 반도체. 자, 도체 같은 경우는요. 지금 그림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원자과 띠하고 전도띠 사이에 띠 간격이 없어요. 근데 모두 그러느냐? 모두는 아니에요. 띠 간격이 없는 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띠 간격이 굉장히 좁은 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가 겹친 애도 있어요. 그래서 원자가 띠랑 또는 전도띠가 겹친 애도 있어.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금속마다 어떠니까 종류가 다르니까. 그래서 원자까띠하고 여기서는 전도띠 사이에 띠 간격이 없이 이렇게 딱 겹쳐져 있는 게 보이는데 이러면 전자가 약간의 에너지만 흡수를 하더라도 쉽게 어디로 갈 수 있어? 전도띠로 갈 수 있고 원자까띠에 뭐가 생길 수가 있어? 양공이 생길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한 에너지를 흡수를 해도 쉽게 전류가 잘 흐르게 되니까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체들은 전선이나 회로 연결 재료, 고압선 재료 등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구리라든지 은, 철,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들이 대부분 이런 도체 성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도체는 원자과 띠 일부분만 채워져 있거나 원자과 띠하고 전도띠가 겹쳐져 있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요거는 뭐 굳이 안 써도 됩니다. 뒤에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뒤쪽에 절연체 보기 전에 요거 절연체랑 반도체 먼저 하고 뒤로 또 넘어갈게요. 자, 절연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자과 띠하고 전도띠 사이에 뭐가 넓어요? 띠 간격이 너무 넓어요. 얘는 지금 띠 간격 없잖아요. 근데 너무 넓죠? 그러면 전자가 이동하기가 어떻게 돼? 어렵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으니까 전기 전도성이 매우 작다. 아니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전선의 피복이라든지 전기 제품의 손잡이 등 절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겠죠. 다이아몬드, 석영, 고무, 유리, 나무, 플라스틱 뭐 이런 애들이 다 절연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볼게요. 이 반도체는요. 도체는 띠 간격이 없는데 여기는 띠 간격이 굉장히 넓잖아요. 얘랑 얘 중간쯤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과 띠하고 전도띠 사이에 띠 간격이 좁기는 좁은 편이야. 하지만 도체만큼은 아니야. 그래서 적당한 에너지만 흡수하게 되면 자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간다 그랬지?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고? 흡수한다고. 왜요, 선생님?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어떻기 때문이에요? 높기 때문이죠. 아래쪽은 에너지 준위가 어때요? 낮아요. 그래서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가려면 당연히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할 수가 있어서 전류가 아주 잘 흐릅니다. 그리고 이 전기 전도성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도체하고 절연체 중간 정도. 여기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반도체가 들어가요. 심지어 이 반도체는요, 미세하게 이 전기 전도성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보 저장 장치, 발광 다이오드, 이거 LED라고 해서 배울 것이고, 태양 전지 이런 것들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14족의 규소나 저마늄과 같은 경우가 반도체에 이용이 되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전자가 이렇게 전도띠로 이동을 해서 자유전자가 되면 자유전자 맘대로 움직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전자가 없어지게 되면서 양공도 생겼어요. 그럼 자유전자 수도 늘고 양공 수도 느는데 얘네 둘은 뭘 흐르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얘네 둘 때문에 확실히 전류가 어떻게 되겠다? 더 잘 흐르게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게 바로 뭐다?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좋아져요. 왜 그렇게 되느냐? 온도하고 관계가 높은데 온도가 높으면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더 많이 전이하게 됩니다. 왜? 에너지를 흡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에너지 흡수가 용이하게 되니까 쉬워지니까 그래서 에너지 흡수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서 자, 양공과 자유전자가 많아져서 전기 전도성이 훨씬 더 어떻게 됩니까?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확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고체는 전기 전도성에 따라서 자, 뭐로 나누어요? 도체, 반도체, 또 하나는 절연체로 나눈다고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여 전도띠로 이동하게 되면 원자가 띠에는 전자가 부족한 곳이 생기는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 양공이라고 합니다. 이 양공은요, 파지티브 홀이라고도 불러요. 자, 됐죠? 자, 뒤쪽에 106하고 107페이지 기본 문제 풀기 전에 108페이지 자료 분석 특강 간단하게 설명하고 갈게요. 108. 자, 108페이지 보면 여러 고체의 에너지띠 구조와 전기 전도성에 관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금속마다 아니면 어떤 비금속, 고체, 원자마다 다 다르게 되는데 첫 번째 도체 봤더니 어떤 특징이 있어요? 원자가 띠 일부분만 전자가 채워져 있어요. 다 채워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특징도 있냐면 1번. 또 하나는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겹쳐 있기도 해요. 음, 이게 두 번째예요. 이게 겹쳐져 있는 거죠. 여기 겹쳐져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럼 약간의 에너지만 줘도 전자가 쉽게 전도띠로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1번이나 2번이나 둘 다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기 전도성이 어떻습니까? 아주 아주 크고 좋은 거죠. 그럼 전기 전도성이 좋다라고 하는 건 전류가 어떻다라는 거야? 잘 흐른다라는 거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 원자가띠하고 전도띠 사이 간격이 도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어? 아예 없거나 그 띠 간격이 일부가 겹쳐져 있어요. 아예 없거나 일부가 겹쳐져 있다.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는 것도 있기는 있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연체 볼게요. 자, 원자과 띠에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어. 아, 이건 달라요. 얘는요, 파란색으로 할까? 원자과 띠에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어서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을 못 합니다. 이게 꽉 채워져 있거든. 그러니까 빈 공간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빈 공간이 하나도 없으니까 숨쉴 곳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꽉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다 채워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 절연체 같은 경우는 띠 간격이 너무 넓어. 여기도 지금 봐봐. 간격이 너무 넓지 않아? 그래서 이 간격이 넓어서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으니까 전기 전도성이 매우 어떻게 돼요? 낮아요. 그럼 아예 못 흐르느냐? 아니에요. 고전압을 걸게 되면 이게 건너갈 수는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굉장히 높은 전압을 걸면 절연 파괴라고 그래서 절연 파괴가 됐을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기는 합니다. 전류가 흐르기는 해.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진짜 높은 전압을 걸어줘야 되지 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도체 볼게요. 띠 간격이 비교적 좁아요. 그래서 도체보다는 넓고 절연체보다는 좁죠. 그래서 상온에서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슨 상태여야 돼요? 상온이요. 극저온이나 뭐 0켈빈 되면요. 이때는 반도체도 전류가 안 흘러요. 하지만 상온에서는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얘네들은 자, 전기 전도성이 도체보다는 어때요? 작아요. 도체보다는 분명히 작고요. 절연체보다는 어때요? 큽니다. 그래서 이 전기 전도성이 도체보다는 훨씬 더 작고 요게 반도체. 반도체는 누구보다는 크다? 절연체보다는 전기 전도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리고 뒤에서 B 예시를 좀 볼까요? 자, 물질의 비저항과 전기 전도도에 대한 설명인데 은, 구리, 철, 저마늄, 규소, 유리, 고무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 구리, 철 같은 경우는 도체죠. 전류가 잘 흐르는 금속이잖아요. 그 다음에 저마늄하고 규소는 반도체고요. 유리하고 고무 같은 경우는 절연체입니다. 그러면 얘네들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먼저 도체부터 볼 건데요. 도체 좀 특이하네요. 도체 어떻게 돼요? 도체 봤더니 도체는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200, 600, 1000켈빈으로 온도가 올라갔더니 비저항 값이 커졌거든요. 그죠? 그럼 비저항 값이 커지게 되면 우리 아까 저항은 로우 S분의 L이라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비저항이 커지게 되면 저항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그러면 비저항이 커지면 저항이 커지니까 전류가 잘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안 흐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도체 봅시다. 이 반도체는요, 여기 그림 봤더니 규소나 저마늄 있습니다. 그래서 규소나 저마늄 같은 애는 온도가 올라갔더니, 비저항이 어떻게 됐어? 작아졌어. 거꾸로네? 그러면 저항이 어떻게 돼? 작아지겠네. 그럼 전류가 어떻게 되겠어? 잘 흐르겠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도체는 온도가 올라갈 때 비저항이 커져서 저항이 커지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원자의 열적 진동이 굉장히 커져. 온도가 올라가면. 그러면 이렇게 열 진동을 많이 하게 되면 전자하고 원자가 어떻게 될까? 충돌을 많이 하겠지? 그럼 충돌을 많이 하니까 저항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야. 하지만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양공이라든지 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왜?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쉽게 간격, 아까 있었던 무슨 띠? 원자과 띠에서 전도띠로 쉽게 어떻게 할 수 있어? 워프, 넘어갈 수가 있어. 그럼 여기 자유전자가 개수가 어떻게 돼? 많아지겠지, 반도체는. 그지? 많아지겠고,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는 뭐가 많아지겠어?
양공이 많아질 거야. 그럼 자유전자랑 양공이 많아지니까 전류가 어떻게 되겠니? 잘 흐르겠지, 당연히. 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연체 보도록 합시다. 자, 절연체는 넘사벽이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도체랑 반도체에 비해서 아예 위에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온도가 높든 말든 뭐 상관이 없고요. 비저항이 넘사벽으로 커요. 넘사벽으로 커. 그럼 저항이 너무 크니까 전류가 잘 흐른다, 안 흐른다? 거의 안 흐른다. 요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물질의 비저항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이거 물질의 특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단위 길이당 단위 면적당 저항을 우리가 비저항이라고 얘기는 해요. 이건 정의가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R은 로우 S분의 L이라고 정의했을 때 로우 값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S랑 R 곱한 게 L.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예요? 단위 길이당, 단위 면적당. 누구의 크기? 저항의 크기.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물질의 전기 전도도랑 이런 건 아까 설명 다 했어요. 뒤쪽에 문제 푸시고, 틀린 문제 채점을 해서 모르는 것들은 선생님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